미디어 심리학 1주 3차 시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행동주의에서 벗어나면서 정신과정에 대한 관심과 뇌에 대한 관심의 증가하였습니다. 진화심리학은 자연선택에 의해 오랜 시간 걸쳐 보존되어 온 적응적 가치의 관점에서 마음과 행동을 설명합니다. 진화심리학은 제임스의 기능주의 접근에 영감을 주었던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정은 우리의 선조들을 생존하게 한 특화된 기능의 집합체라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적 예측은 어떻게 시험이 가능할까요?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진화적 적응은 번식 성공률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어떤 특질이나 속성이 자연선택의 총애를 받아왔다면 그 속성의 운반자에 의해 열매를 맺은 많은 자손들 내에서 이것의 증거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투 유전자가 아직 DNA로 설명될 수는 없겠지만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마음과 행동이 자연 선택을 통해 적응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개인의 성격을 다룬 성격심리학도 있지만 개인을 넘어서 사회심리학, 문화심리학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한 여자가 뇌만 가진 한 남자친구에게 너는 수술 후에 정말 재미가 없어졌어 하고 불평을 합니다. 즉 뇌만으로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뇌와 마음에 초점을 두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동물로서 가족, 친구, 선생님, 동료들의 거대한 네트워크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사람들의 존재 혹은 부재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강조하는 심리학의 두 영역이 사회심리학과 문화심리학입니다. 사회심리학, Social Psychology는 사람들 간 행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광범위한 정의는 사회심리학자들로 하여금 놀랄만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게 해줬습니다. 사회심리학은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몇몇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나치주의의 득세로 독일의 가장 재능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연과학자들이 이론을 만들어내는 방법처럼 사회적 행동 이론을 만들어낸 첫 번째 사람들이었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들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험을 수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레비는 사회적 행동을 성격, 목표, 신념과 같은 내적인 힘과 사회적 압력, 문화와 같은 외적인 힘의 산물로 보는 장 이론을 발달시켰습니다. 한편 애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작은 정보 조각들을 결합시켜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전체 인상을 형성하도록 해주는 마음의 화학을 연구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고 하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개인의 사고, 느낌,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존재에 의해 영향받는지를 연구합니다. 이 사진에서 각 개인은 사회와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신자들은 종종 10,000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합동 결혼식을 치릅니다. 어떤 경우에 커플들은 심지어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서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운동은 개인을 움직이는 큰 힘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 전통, 신념을 말합니다. 문화심리학은 문화가 어떻게 그 문화 구성원들의 심리적 과정을 반영하고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심리학자와 인류학자에서 연구되는데 분트는 문화적 영향을 언급한 첫 심리학자였습니다. 기초적인 생물학과 연관된 보편적 현상, 사회화 관습과 연관된 문화특수적 현상을 문화심리학은 다룹니다. 문화심리학은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문화의 영향과 서로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절대주의자들은 문화는 대부분의 심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주의자들은 문화가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고 믿습니다.
사회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은 더불어 단순히 개인을 탐색하는 것을 넘어서도록 심리학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리학의 이 영역들은 인간 상호작용의 보다 넓은 맥락 속에서 행동을 연구합니다. 현재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관은 미국 심리학회입니다.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약자로 APA라 하고 제임스와 다른 6명에 의해서 189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회원수 15만 명이 넘는 가장 영향력이 큰 단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재 심리학의 주요 연구 분야는 Brain Science and Cognitive Psychology, 이 분야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학습하는지를 연구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세상을 지각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연구합니다. Climate and Environmental Psychology는 인간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Clinical Psychology는 임상심리학으로 심리학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분야입니다. 복잡한 마음의 문제들을 어떻게 치유할지를 다룹니다. Counseling Psychology는 상담 심리학입니다. 각 개인과 개인 간의 기능을 촉진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Developmental Psychology는 발달 심리학입니다. 인간이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어떻게 성장하고 적응하는지를 다룹니다. 발달 과정에서 겪는 도전들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충족시키도록 돕습니다. Experimental Psychology는 실험 심리학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행동 뒤에 있는 프로세스를 탐구합니다. Forensic Psychology는 법 심리학이고 Public Service Psychology는 공공 서비스 심리학입니다. 법 시스템과 공공 서비스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합니다. 특히 법정 심리학은 재판, 사법 등에서 작용하는 심리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Health Psychology는 건강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연구를 통해 병을 막고 건강을 촉진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심리학 연구에 기반합니다. 특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도록 사람의 정서의 근원에 대해 연구를 합니다. Human Factors and Engineering Psychology, 이 분야는 UX, 사용자 경험 및 디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프로덕트와 시스템과 디바이스에 대한 인간 행동을 심리학적 방법으로 연구합니다.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는 산업 및 조직 심리학입니다. 약자로 IO Psychology라고도 합니다. 조직이나 직장 내에서의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합니다. Psychology of Teaching and Learning, 교수 학습 심리학 혹은 교육 심리학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습 과정을 개선해서 학생들 교육에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이 부문은 교육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Quantitative Psychology는 정량 심리학인데 수학적 모델링, 연구 설계 및 방법론, 인간 또는 동물의 심리적 과정의 통계 분석에 중점을 둔 연구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 및 기타 장치가 포함됩니다. Rehabilitation Psychology는 재활 심리학입니다. 장애가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시키도록 돕습니다. Social Psychology는 사회심리학입니다. 사회심리학은 사회적 상황 요인이 개인의 행동, 생각, 느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심리적 측면에서 연구합니다. 마지막으로 Sport and Performance Psychology는 스포츠와 운동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심리적 요인들을 찾아내고 적용하는 것을 연구합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미디어 사이콜로지는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오른쪽 파이 차트는 미국에서 배출되는 심리학 박사의 비율입니다. 클리니컬, 임상심리학이 47%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상담심리학이 7%, 학교교육심리학이 8%,
인지심리학이 3%, 발달심리학이 5%, 산업조직심리학이 4%, 신경과학 및 생리심리학이 3%, 사회 및 성격심리학이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임상심리학과 상담심리학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심리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페이스북이 고객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밀스러운 심리적 실험을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turn now to a social media story that has been generating a lot of reaction, including anger, over the past few days. It's in response to a study Facebook conducted with hundreds of thousands of its users. The study in question goes back to 2012, when Facebook manipulated the incoming content of pages belonging to almost 700,000 of its users for a week without telling them. 문제는 고객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고객 데이터를 이용해서 뉴스 콘텐츠를 바꾸는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화난 이유는 자기 허락 없이 심리적 실험을 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It was designed to see how people's attitudes were affected when they read either a stream of more positive posts or more negative ones. 고객이 긍정적 뉴스와 부정적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행동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죠. As that information has come to light, many are upset at what Facebook did and how they did it. It's also prompted concerns about the ethics of the research, the journal where it was published, and much more. 사실 소셜미디어 회사는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의 마음을 모델링하고 회사의 비즈니스 방향을 조정해 나갑니다. 문제는 이것을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많은 사람이 알게 된 것입니다. Well, around the time of the study, there was sort of a meme going around the internet that when you go on Facebook and you see all these wonderful things that your friends and family are posting about their lives, you start to feel a little bad about your own life. 다른 사람들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뭐지? 하고 기분이 나빠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And there was some research, some academic research at the time that really kind of backed up that theory. And Facebook wanted to find out whether or not that was true, and that's why they embarked on this research project. And they say they've debunked that theory. 페이스북은 그러한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그래서 논문까지 쓰게 됐습니다. And they weren't shy about it. They worked with Cornell to publish the study and tell the public what they had found. Did they raise any questions internally? Is it known about the propriety or the ethics of doing this? No, and in fact, Cornell issued a statement saying they looked at it and they decided they were not subject to federal guidelines, laws actually, that require informed consent of human research subjects because the study was done by Facebook without the involvement of the Cornell researchers at the time. So Cornell is sort of washing their hands of the ethical implications here. 데이터를 분석한 코넬 대학은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가져왔고 자신들은 분석만 했기 때문에 심리학 연구의 윤리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But what about at Facebook? I mean, do we know if there was discussion about whether they should have let people know ahead of time? Well, Facebook says that it has an internal review process, but it said at the time it wasn't as rigorous as it is now. And it's one thing that we've been pressing Facebook to tell us more about is, how did that internal review process evolve and what are really the procedures in place now? 페이스북은 그때는 리뷰 프로세스가 부족했고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글쎄요, 저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언론용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IT 기업의 업의 본질은 고객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예측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고객 데이터로 허가 없이 심리적 실험을 한다는 인상은 주지 않으려 하겠죠. So, Reed Albergati, what are the ethic? I mean, first of all, are there any legal considerations to this that maybe they violated a law by doing this? Well, I think right now it's really more of a question of ethics. The laws really apply to government to institutions that receive federal funding, like Cornell University, and not really to private companies. In fact, Facebook isn't the only social media company or tech company that's gathering reams of personal data and using it in these scientific experiments, but
Facebook is one that publishes it publicly more than other companies. 이것은 법적 문제보다 윤리적 문제고 다른 회사들도 고객 데이터로 많은 심리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So, I mean, set aside any legal question, what about the ethics of it? I mean, what are others saying about what ethical lines might have been crossed here? Well, look, I've talked to a lot of academic researchers here about this study, and I think really there's a consensus sort of being formed that there needs to be a strong, hard look at the ethics of this. It's a growing trend, really, in the scientific community, private companies, corporations, using their data in conjunction with research institutions for scientific studies. And right now, it's really an ethical gray area, and I think researchers would like to see something like another level of informed consent. 법적으로 이 분야는 그레이 에어리아다. 즉 애매모호한 분야이다. 향후 고객으로부터 데이터 활용에 대한 지금보다 더 나은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 될 것 같다. That Facebook would put in front of its users when they enter them into these types of studies. But right now it's so early, I think we'll have to look at how this backlash shakes out to see if that actually happens. And just to clarify, give us an example of how the new so-called news feed was manipulated. As we said earlier, they were in some cases making sure they were seeing more positive information, in other cases more negative. I mean, what's an example of how that worked? Well, there was actually an algorithm, a computer algorithm that had certain words that were associated with positive or negative newsfeed posts. So the algorithm was run totally automatically without any hands-on involvement of the data scientists at Facebook, and that's because they wanted to keep these research subjects totally anonymous. 알고리즘은 긍정적 단어와 부정적 단어를 가지고 뉴스를 구분하는데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합니다. So the algorithm decided which posts were positive and negative and then automatically removed those from the news feeds of those users for about a week. And then after that week was up, some of those posts might have been reintroduced to those news feeds and the users might have eventually seen them. I just wanted to read, on our website, we asked some of our visitors what they thought about this. We got comments both positive or at least not so critical in others. I'm just going to read two quickly. One from someone named Carrie. She said, so read the TOS terms of service and don't sign if you don't agree. That's the point. People don't read terms of service and then they get upset when Facebook does something. 사람들은 TOS, Terms of Service, 고객 약관이라고 하죠. 그거를 읽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인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를 읽지 않고 나중에 불평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That the terms allows. And then from another visitor, Scott, he wrote, the problem is that the terms of service is deliberately so vague that they can basically claim that they do whatever they want at any time. 또 다른 시청자는 약관을 애매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Manual said that they could, for any reason, decide what programs you could watch on their TV. How typical would you say those reactions are? Oh, I think they're very typical. We saw similar reactions on our own website in the comment section. And I think what academic researchers are saying is, yes, Facebook has these terms of service that really indemnify them against any legal repercussions, although that may be debated in the future. But there really needs to be, in order for this academic research to be ethical, according to very accepted guidelines, there needs to be another terms of service. Users need to be asked again when they're being entered into a study if they really want to, and they need to be told about the risks. I mean, in this case, the risk could have been if someone was predisposed to depression, that might have triggered some sort of emotional instability. So there are big questions that we need to answer here. Certainly are. I think a lot of people didn't even realize how much there's just a regular adjustment of what people see on their Facebook pages. 지금까지 페이스북의 고객 데이터 활용에 관한 논란을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심리 테스트를 하고 이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강의 주제는 미룸 행동입니다. 미룸 행동은 procrastination이라고 하는데 업무를 회피하거나 나중으로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70% 이상의 대학생이 미루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미룸 행동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밝혀졌습니다. 미루는 사람은 초기에는 기분이 좋지만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미루는 사람들이 압박을 받을 때 최선의 결과를 보인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미루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적이 더 나빴습니다. 그러니 본 과목을 들으실 때 매주 조금씩 최종 프로젝트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본 과목을 훨씬 즐겁게 들으시고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3차 시 과제는 1, 2차 시에 선택한 과제를 가지고 한 페이지를 추가해서 총 3페이지를 블랙보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시청으로 출석에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어펜딕스인 Procrastination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미룸 행동을 하는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My first tip isn't directly related to eliminating procrastination, but it is a very important step on the way, and that is to identify the reasons why you procrastinate. If you're gonna get better at doing things efficiently, you want to know which things distract you from doing just that. For most people, our phones are a big reason why we procrastinate, but it may also be other things such as fear of not succeeding, a messy environment, being overwhelmed, among other things. If you take time to write down why you procrastinate, you can deal with these things more easily later, so I would recommend starting by doing this. Next are some general tips that I use that help me avoid procrastinating. The first tip is to split large and difficult tasks into smaller and more manageable ones. If you feel overwhelmed and not quite sure how you're going to start a project, it is a greater chance that you'll avoid getting started entirely. Whenever I get a task that I know will be time-consuming, I identify the different parts of the task and write down a step-by-step plan for how I'm going to complete each of the smaller tasks and eventually the whole project. This next tip is related to the previous one, and that is to create a schedule for how you're going to work with a project. When I've split it into manageable tasks, what I usually do is that I create a plan for what I want to do each day until the project is completed. In my experience, I'm much less likely to procrastinate if I have a specific goal for each day, because I don't have to worry about what I'm going to do, and I also want to stay on track with my project by sticking to the plan that I've created. I did mention this tip in another video, but I feel like it's very useful in this case too, and that is to set the final deadline a few days earlier than you have to. This ensures that you have a bit of extra time in case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as it most likely will when you work on a project for a long time. Another important tip is to start with the tasks that are most important and most time-consuming. When you have several tasks to do, it is tempting to start by completing the easiest ones first, but then in my experience, this may lead to me not starting the more difficult tasks at all. By focusing on the easy and less time-consuming tasks, you're sort of giving yourself a false sense of not procrastinating, while you are in fact avoiding the most important tasks, giving yourself less time to complete them. So a good idea could be to prioritize your tasks when writing them down, either by color coding or by using symbols. A simple tip that helps you get work done is to work for a set amount of time. It is definitely easier to get started if you know how long you'll be working for, and working for a small amount of time is much better than not working at all. It could also be helpful to work for the same amount of time every time you study, for example by using the Pomodoro method, which is 25 minutes of work followed by a 5-minute break. Taking timed breaks is also a way of eliminating procrastination, because you won't constantly postpone actually starting again if you already have set a time for when you're going to start. When it comes to using time management to deal with procrastination, another tip is to give yourself specific times for when you're allowed to do the activities that you usually do as a form of procrastination. For example, you could allow yourself to go on your phone for 15 minutes before starting work at a specific time,
Or you could, for example, treat yourself to 30 minutes of watching YouTube videos after you've worked for, say, 2 hours. In order to stay motivated,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allow ourselves to take breaks to do the things we want to do, but in order to not let these breaks take over the time spent doing productive tasks, it's also important to set time limits. Finally, a way to beat procrastination is to keep yourself accountable. If you surround yourself with productive people and tell them what your goals are for a work or study session, you've set expectations and you're more likely to complete your goals, while at the same time being in a productive environment, so you hopefully also feel more motivated to work. If you prefer working on your own, you could, for example, post your study schedule on Instagram like lots of studygrammers do. You could send a message to a class friend or someone else, or you could simply write a note to yourself. The point is to give yourself expectations that you want to fulfill so that you'll work harder to get your tasks done with minimal procrastination.